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채팅창에 인사 한마디씩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웨비나지만 네, 채팅창에 활발하게 반응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인사 한마디씩 다 올려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아는 분들도 계시고, 네, 좋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딱딱하지 않고, 이게 온라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편하게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도록 저도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뭐 제 소개를 위해서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제 소개를 언어 모델에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구글의 바드인데요. 바드한테 한기영 강사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 마음이 너무너무 흡족하도록 답변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알고 있대요. 네. 자, 그리고 15년 동안 이랜드에서 데이터 아키텍트로 혹은 뭐 정보 전략 패션 IT 부문 책임자로 일한 경력이 있대요. 맞아요. 네, 제가 2000년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2014년에 퇴사를 했으니까 15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저는 10년 동안 데이터 인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회사의 정보전략실이라고 데이터 분석, 데이터 기반의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조직 빌딩하는데 팀장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0년 정도 된 것 같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을 했으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랑 분석이랑 다 합치면은 한 24년 정도 데이터와 관련된 일을 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주 데이터 인사이트의 대표이고요. 그다음에 뭐 대표지만 뭐 회사가 조그맣기 때문에 네, 코딩도 하고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야에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또 밑에 보면은 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 설명하고 있고요. 제가 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요. 데이터 분석의 비즈니스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문구예요.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 결과가 비즈니스를 개선하고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관점인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뭐 더불어 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네, 사실 이게 더 좋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 소개를 간단히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분들인지 저도 너무너무 알고 싶지만 한 분씩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채팅창에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업무에 챗 GPT를 활용하고 있다. 1. 업무에 활용하지는 않는다. 0. 자, 1, 0으로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와, 엄청 많네요. 네, 1 굉장히 많네요. 네. 자, 다 올려주세요. 업무에 챗 GPT를 활용하고 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대단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나는 이런 업무에 챗GPT를 활용하고 있다. 내가 활용하고 있는 업무 간단하게 뭐 소개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어 하나로 내가 이런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안 작성, 시장 조사, 기술 검색. 네, 좋아요. 보고서 작성. 네. 연구 업무, 개발, 코딩, 디자인. 너무 좋습니다. 기획, 초안 작성, 프로그래밍, 엑셀 작업. 네. 아마도 여러분 지금 올리시는 거 보니까 저보다 더 잘 활용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세미나를 진행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코딩 좋습니다. 아마 대부분 비슷한 업무에 사용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다 알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대략 한 60%, 70% 정도는 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대체로 뭐 기획안이나 아까 시장 조사도 있고, 네, 문서 작업, 엑셀, 네, 논문 분석, 네, 좋습니다. 코딩, 그죠? 특히 코딩에 많이 쓰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한 2시간 정도 제가 진행할 내용은 뭐냐면 데이터 분석에 과연 챗GPT를 사용할 수 있을까? 챗GPT가 데이터 분석해 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충분히 받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이 아니라 저는 한 20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많으면은 최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먼저 일단 묻지도 따지도 말고 네,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조금 무작정 분석한 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시도해 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무에 적용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Q&A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간인데 2시간이 뭐 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데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꼭 업무에 도움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무작정 데이터 분석하기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하기 전에 이 챗 GPT와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뭐 알고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가트너라는 회사 아시죠?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가트너. 가트너가 매년 8월, 9월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전망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IT 회사들은 그 전망을, 이 전망 기사들 혹은 전망 전략에 대한 그런 글들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 자기 회사의 전략을 또 수립하게 돼요. 그래서 가트너의 발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중요하게 보고 계시죠? 가트너가 이 기술을 모아가지고 발표할 때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그래프로 정리해서 발표를 해요. 요 밑에 있는 이 그래프가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래프인데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작년 8월, 9월에 발표한 그래프예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할게요. 오늘도 우리가 많은 그래프를 보게 될 건데, 그래프를 볼 때는 먼저 축을 알아야 돼요. 축을 알지 못하면 그래프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우리가 흔히 그냥 여기를 X축, Y축이라고 부르죠. X축은 시간입니다. 시간의 흐름. 그래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보면은 어떤 기술이 시장에 진입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시기가 있고 그 시기를 지나면은 제가 얘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휴 지겨워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었는데 기술에 대한 건 많이 제목은 많이 들었는데 우리 실생활에는 아직 모르겠어. 이런 기술들이 자, 이런 시기를 지나게 되고 어휴 지겨워 시기를 지나게 되고 그 시기를 거치면서 네, 성숙기에 도달한다.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고 혹은 시장에서 사라지는지에 대한 축이 바로 X고요. Y축은 expect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의 기대 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쉽게 이야기하면 돈이 투자금이 어디에 몰리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돈이 많이 몰리는 기술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여기 있는 기술들을 보고 네,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돈이 있으시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그래프예요. 근데 보면은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가 기대에서 이렇게 멀어졌다가 성숙기로 도달하게 되는데 가만 보면은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기술인데 여기 보면은 색깔이 있어요. 어, 네, 하얀색은 2년 이내에 성숙기에 도달할 기술들이고 하늘색은 2년에서 5년, 그 다음에 남색은 5년에서 10년, 그 다음에 뭐 빨간색은 10년 이상, 그리고 X는 뭐 알 수 없어. 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알 만한 기술들 몇 개만 한번 짚어보면은 자, 첫 번째로 시각지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각지능은 성숙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각지능이 뭐냐면 예를 들면은 뭐 그림이나 이미지나 아니면 동영상에서
뭔가 오브젝트를 디텍팅하거나 아니면 식별하거나 뭐 이런 기술들이 시각지능입니다. 우리가 마치 눈으로 보면서 뭔가를 판단하듯이 인공지능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기술, 시각지능인데 얘는 거의 성숙기에 도달했어요. 네, 이런 데 투자하시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한번 보면은 얘는 5년에서 10년, 강사님, 자율주행차 이미 나온 것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미 나왔는데 얘가 레벨이 1에서 5까지 있나요? 네, 5가 완전 자율주행차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 부분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뭐 윤리적인 문제도 다 해결이 안 됐고 또 이제 기술적인 문제도 역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서 10년 걸릴 거다라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식상하긴 하잖아요. 아무튼 자, 요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형 AI 가장 핫하죠. 생성형 AI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고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챗 GPT가 이 생성형 AI 발전을 촉발시켰죠. 촉진시켰죠. 그 다음에 하나 이거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보셨으면 하는 기술이 뭐냐면 일반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AGI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정 역할만 특정 기능만 수행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마치 사람처럼 뭔가를 배우면 내가 그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배우면 수영할 수 있고, 뭐, 농구를 배우면 농구할 수 있고, 수학을 공부하면 수학할 수 있듯이, 제가 있듯이 어떤 일반적인 인공지능이 있으면은 가르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인공지능을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술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인공지능 회사들은 다 대부분이 AGI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회사에서 표방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기술들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다음 페이지가 더 중요합니다. 가트너가 작년에 발표하면서 문서에다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수많은 기술을 딱 두 가지 부류로 묶었어요. 앞에 나왔던 이 수많은 기술들은 딱 두 가지야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가운데 생성형 AI가 있고 자, 첫 번째 기술들은 뭐냐면 생성형 AI의 그 기술을 향상시킬, 혁신시킬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발전시킬 기술이 한 그룹이에요. 또 한 그룹은 뭐냐면 생성형 AI 때문에 발전할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생성형 AI를 발전시킬 기술, 생성형 AI 때문에 발전할 기술. 자, 이 딱 두 가지고 저는 여기에다 덧붙여가지고 그러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뭐 태스크 혹은 직업 혹은 직무 어떤 것들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한번 써봤는데 생성형 AI를 발전시킬 기술은 AI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뭐 딥러닝도 공부하고 생성형 AI도 공부하고 거대 언어 모델도 공부하고 내부 이제 알고리즘도 이해하고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혹은 뭐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뭐 엔지니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쪽 영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냥 일반 현업 전문가인데 AI를 활용할 수 있는 현업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 얘기인데 AI 전문가이거나 AI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현업 전문가이거나 뭐 이를테면 내가 재무 전문가면은 어,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내가 재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무 전문가. 내가 뭐 인사팀장이다 그러면은 나는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인사에 해당되는 어떤 업무를 처리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사팀장.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던 업무에 AI가 플러스가 될 거다. 데이터 분석이 플러스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현장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이미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챗 GPT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혹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생각해서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쪽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이쪽에 계신 분들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는 이쪽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챗 GPT 이미 여러분이 한 60%, 70% 사용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기본 챗 GPT는 뭐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맞춤형 버전의 챗 GPT라는 놈이 있고 이미 이거를 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유료입니다, 유료. 자, 맞춤형 GPT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맞춤형 GPT는 챗 GPT는 그냥 일반적인 일상적인 혹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해주는데 맞춤형은 어떤 분야에 특화된 챗 GPT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챗 GPT 혹은 그림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사진을 웹툰으로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 어떤 스타일로 변환해주는 뭐 챗GPT 물론 이제 뒤에 이제 이미지를 다루는 모델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분야에 특화된 GPT를 맞춤형 버전의 챗GPT라고 부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이트에 접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회사에서 쓰는 이제 GPT 계정으로 제가 로그인을 했는데, 얘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GPT 버전은 3.5고, 얘는, 네, 4입니다. 4.0. 4.0, 요 표시가 나온다 그러면 유료 버전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 보면은 GPT 탐색이라는 왼쪽 버튼이 있죠. 요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눌러보면, 맞춤형 버전의 이제 GPT들이 나오는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네, 이거 글 쓰는 것과 관련된, 혹은 로고를 만드는 이런 GPT도 있고요. 네, 달리는 잘 아실 것 같고요. 네,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GPT도 있네요. 네, 이건 이 그림과 관련된, 아까 카투나이즈 유어셀프 하니까 아마 내 명함 사진을 올리거나 내 사진을 올리면은 카투나이즈 해주는 그런 GPT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특정 분야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GPT들이 다만 능력의 크기는 네, 같지 많이 않다. 만들어져 있고, 네. 자기분의 그래서 면적에 우리가 대한 사용할 이거 두 수가 가지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 네. 들어오신 분들은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세요. 네. 이거는 생산성과 관련된 GPT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다 맞춤형 챗 GPT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한 GPT를 여러 가지고 사용을 해볼 건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다운로드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연결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써보고 있는 그런 GPT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애널리틱스라는 맞춤형 GPT가 있고, 또 하나는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놈이 있는데, 얘는 똑같은 이름으로 두 개인가 세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 자, 근데 이 중에서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조금 더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기준으로 오늘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것도 보도록 할게요. 제가 검색해서 데이터, 여기 밑에 떴네요. 네, 네, 데이터 애널리틱스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첫 번째 나옵니다. 네, 선택을 하고 네, 스타트 챗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은 이렇게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이제 챗 GPT가 떴는데 똑같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분석 질문들을 하고 분석 결과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몇 가지 좀 더 설명하고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단계로 진행을 할 건데, 일반 GPT 무료 버전은 이제 데이터 파일이나 이런 걸 올려가지고 분석을 시도할 수는 없어요. 유료 버전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프롬프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여기에다가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 할 겁니다. 참고로 오늘 데모로 보여드리는 데이터들은 되게 쉬운 데이터, 흔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지겨워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데이터입니다. 타이타닉 데이터랑 네, 그다음에 레모네이드 판매 데이터라고 되게 이렇게 작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 두 가지 가지고 제가 데모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업로드 할 건데 업로드하는 방법은 드래그 앤 드롭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 버튼 눌러가지고
파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좀 이따가 같이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네,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질문을 할 건데, 일단 무작정 할 거니까, 무턱대고 그냥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해볼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다 돌려놓고 돌아간 거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뭐 보도록 할게요. 혹시, 제가 바로 하다가 뭔가 오류가 나거나 그러면은 당황이 될까 봐 제가 미리 사실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네, 첫 번째로 제가, 아이고, 자, 어떻게 했냐면, 자, 요 CSV 파일을 올려놓고 데이터를 분석해줘라고 있어요. 요 파일 내용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혹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잠시만요. 네. 엑셀로 한번 데이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타이타닉 데이터입니다. 칼럼이 8개고요. 그 다음에 행이 891개 행의 데이터입니다. 자, 이거 요 데이터를 가지고 CSV 파일이니까 뭐 다른 정보는 없어요. 그냥 이걸 가지고 분석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자, 분석해 줘. 라고 했더니 제가 이거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석을 시도를 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글로 바꿔가지고 번역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업로드한 파일의 데이터 분석을 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네, 자, 네, 시작을 해서 첫 번째로는 먼저 데이터를 미리 보기로 보여줍니다. 데이터 5건에 대해서 이거는 번역됐기 때문에 지금 뭐 좀 한글로 된 게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어쨌든 데이터를 미리 보기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는 기술 통계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기초 통계량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패신저 아이디는 1부터 891까지 승객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고유 식별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얘가 생존 여부인데 1은 생존이고 0은 생존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어디에도 제가 제공한 정보에는 어디에도 생존이 1이 생존이고 0은 뭐 사망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지가 알아서 이렇게 찾아서 설명해줘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요 GPT가 학습될 때 이 타이타닉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도 학습이 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네. 아무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38.38%가 생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객실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객실이고, 사회적 지위를 뭐 나타내는 지표다. 네, 이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네. 그 다음에 성별, 나이, 요금, 승선 지역, 뭐 항구가 이 세 군데에서 이렇게 정박하면서 승객들을 태웠는데, 요런 지역에서 탑승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뭔가 궁금하면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라고 하면서 분석을 마칩니다. 아마 이제 이런 걸 써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자, 어쨌든 보니까 데이터셋을 올려주고 분석해달라고 했더니 어쨌든 지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분석을 해줬어요. 네. 혹시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미 보셨던 분들은 뭐 이미 알고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챗GPT가 데이터 분석을 해줍니다. 근데 어, 이거면 충분할까요? 네, 뭐 그래프 하나 없고 뭔가 그냥 되게 단순한 정보들만 분석해서 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나온 결과를 여러 그래프와 함께 해석을 하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네, 이런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몇 가지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하면은 우리가 많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데이터 분석은 뭘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먼저 정리하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 대부분 직장인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비즈니스 활동들이 일어날 거고 그 활동들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기록물이 사실은 대부분이 데이터일 겁니다. 그렇죠? 자, 네, 여러분 오후에
어, 오후에는요, 제가 강의를 졸리게 해서 졸린 게 아니라 원래 졸린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커피도 좀 타가지고 그러세요. 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냥 한경이라는 사람이 강의를 졸리게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해입니다. 자, 비즈니스 활동에는 데이터가 남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데이터 안에는 비즈니스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비즈니스가 담겨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데이터 안에 비즈니스와 관련된 패턴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 패턴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거나 혹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패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럼 데이터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찾아요. 패턴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패턴으로부터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과정이 바로 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럼 패턴은 어떻게 찾냐? 패턴을 찾기 위해서는 통계량과 그래프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은 통계량과 그래프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이때 필요한 중요한 기술이 도메인 지식입니다. 비즈니스 지식인 거죠. 비즈니스 경험과 지식.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즘에 모 생명보험사 직원들 대상으로 제가 데이터 분석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분들은 뭐 IT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업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되게 어려워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뭐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통계학 석사 신입사원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이 도메인 지식만큼은 누구보다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을 제일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회사의 데이터는 정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단지 어떤 통계량으로 어떤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런 훈련만 조금 된다면 데이터 분석을 아마 여러분 회사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일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데이터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 분석을 우리가 어떤 절차로 수행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RI, SPDM이라는 방법론이 있는데 혹시 데이터 분석이나 뭐 인공지능, 뭐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역할이나 부서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도 여러분 회사에는 데이터 분석 방법론 혹은 뭐 프로세스라는 것이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잘 뜯어보면은 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에 얘가 조상격이에요. 1997년에 EU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표준처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하지는 않고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비즈니스의 이해, 데이터 이해, 데이터 준비, 모델링, 평가, 배포. 자, 이게 굉장히 큰 흐름입니다. 줄기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이해부터 배포까지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해요. 자, 이 얘기는 예를 들면 모델링을 하다가 뭐가 부족하면은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그 작업을 하고 다시 와요. 그래서 이 절차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자, 중요한 얘기들을 조금 몇 개 짚고 넘어갈 건데요. 이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이 문제인가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왜 하냐면 여러분 회사에 있는 혹은 여러분 고객사에 있는 비즈니스 문제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하던 혹은 모델링을 하던 만들어진 결과물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문제가 우리가 정의한 문제가 해결되었는가로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시작 질문, 얘가 끝 질문입니다. 자, 이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뭐, 오늘 교육 중에 뭐, 기억이 뭐,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라도 이 부분을 조금 공부하시고, 저는 제가 강의할 때 이 내용 나오면 외우라고 암기를 강요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께 뭐, 제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중요하다라는 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생성 모델, 챗 GPT나 아니면 뭐 LLM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자, 이런 모델들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뭐 내부의 알고리즘까지는 몰라도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성형 모델은요, 확률 기반의 모델이에요. 답변은 확률 기반으로 생성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분석해줘 그러면은 모호하잖아요.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그럼 답변도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답변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내가 정작 원하는 영역은 요 정도, 요 범위인데 막 벗어나는 답변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친한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모호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변을 안 하거나 다른 일, 엉뚱한 일을 하거나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물론 이제 어, 특히 우리 자녀들, 아이들은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네. 자, 저희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네. 자, 어쨌든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답변의 범위도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에이지에 대해서 나이에 대해서 기초 통계량과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얘에 대해서 분석해줘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얘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고 그 안에서 답변들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성형 AI다, 챗 GPT다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할 때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할수록 구체적인 혹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확률 기반의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얘기는 조금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막 정리 안 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달라 그러면은 뭐 누구한테든 이건 뭐 전문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한테 누가 막 정리 하나도 안 된 이렇게 한글 파일로 이렇게 막 데이터가 여기저기 막 산발적으로 막 있는 데이터를 정리해 가지고 분석해 달라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레이저 쓸 것 같아요. 뭐야? 이 노가다 나한테 다 해달라고? 근데 노가다 하다 보면은 막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수많은 판단들과 의사결정들이 필요할 텐데 그것들을 다 거쳐가지고 분석을 시도하고 분석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데이터를 분석하겠다 그러면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 정도는 내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내가 해준다. 챗 GPT에 대한 최선의 예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줘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면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 중에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는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뭐 5만 가지 데이터 중에 딱 두 개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데이터는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되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수치형 데이터, 또 하나는 범주형 데이터입니다. 이 두 가지만 분석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또 너무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두 가지여야만 돼요. 자, 수치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숫자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매출액 혹은 뭐 고객 수, 아이고, 나이 뭐 이런 것들이 수치형이겠죠. 범주형은 뭘까요? 성별, 남자냐 여자냐. 범주형을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묶음입니다. 묶음. 혹은 흡연 여부, 피냐 안 피냐.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차의 색깔, 네. 혹은 또 나이대, 네, 나이대 10대, 20대, 네, 요거요. 자, 이런 애들을 다 범주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물론 이렇게 나이대는 나이로부터 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범주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다루는 데이터가 수치형이냐, 범주형이냐, 이거는 확인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뭐이 정도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특별한 구조로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 특별한 구조의 아주 기본 구조가 뭐냐면 2차원입니다.
2차원 형태로 정리되어 있어야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데이터 분석하기 어려워요. 자, 2차원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데이터, 수치형, 범주형, 이런 애들을 정보라고 부르고, 이런 애들을요. 이런 애들을 다 정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 변수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중에 개발자 계시죠? 어, 개발자 입장에서 변수 하면은 뭐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할당해가지고 공간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데이터들을 담아내는 그런 뭐 오브젝트, 이런 애들을 변수라고 부르잖아요. 자, 근데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런 정보 하나를 다 변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가 열의 형태로 2차원 구조, 표 형태에서 열의 형태로 와야 돼요. 그리고 얘는 이 정보, 변수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X, Y가 있습니다. X를 요인이라고 하고 Y를 결과라고 또 불러요. 또 많이 쓰는 용어로 X를 피처라고 부르고 Y를 타겟이나 레이블 이렇게 부릅니다. 네, 아무튼 네, 새로운 용어들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지 막 이거를 다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이런 수치형, 범주형 정보들이 다 열의 형태로 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행입니다, 행. 행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 한 행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강의, 뭐 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대부분은 이미 잘 갖춰진 2차원 데이터 셋으로부터 분석을 하거나 모델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변수들을 추출하고 얘네들을 다 열로 구성하는 것도 뭐 중요한데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행을 어떻게 구성할까예요. 예를 한번 이 행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를 좀 들어볼게요. 행은 다른 말로 관측치, 뭐 샘플 이거 다 통계에서 하는 얘기죠. 혹은 데이터 포인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거 말고도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요 행의 의미를 행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는 분석 단위라고 불러요. 어떤 단위로 분석할 거냐, 어떤 단위로 예측할 거냐, 그 단위 데이터예요. 내가 고객을 분석합니다. 고객 이탈 여부를 내가 분석하고 싶어요. 고객 이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야? 이러면서 데이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행은 고객 한 명, 한 명, 한 명의 정보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지만 주가를 예측한다고 해볼게요. 주가를 분석한다. 네, 주식 데이터 가지고 분석한다라고 할 때 내가 주식을 가지고 분석하고 예측한다.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뭐 재미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수익을 극대화할 때 어떤 단위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게 적절할까라고 하면 뭐 어떤 사람은 하루 단위로, 일 단위로 분석하면 돼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시간 단위로 분석을 하는 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시간 단위로 분석을 하는 게 제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결정을 한다면 요 행 하나를 하나에 한 시간, 뭐, 한 시, 두 시, 세 시 이러면서 시간 단위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요 행은요, 그냥 데이터가 모아졌는데, 보니까 행이 이런 의미네? 이거는 내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너의 데이터를 내가 받아서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내가 내 데이터 가지고 분석할 때 행은 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구성되어 졌네가 아니라 내가 의사결정해가지고, 아, 행을 이렇게 구성해서 분석하는 게 적절해라고 판단한 다음에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뭐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기술들이 조금 필요하기는 합니다. 물론 그런 기술들을 꼭 무슨 뭐 SQL이나 파이썬이나 뭐 R이나 이런 언어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유명한 도구 있잖아요. 엑셀. 네, 그죠. 엑셀로 해도 돼요. 네.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은 엑셀이 감당이 안 되니까 힘들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면 뭐 엑셀로 해도 되죠. 자, 어쨌든 행을 구성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원 구조로 정리한 다음에 뭐 엑셀 파일이든 아니면은 뭐 CSV 파일이든 그걸 가지고 GPT한테
분석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구체적인 답변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조금 더 진행하고 쉬는 시간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대로 분석하기를 해볼 건데, 자,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요 페이지만 설명하고, 혹시 질문이,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에 질문이 있으면 한두 개 정도 받고, 제가 쉬는 시간을 드릴 건데, 그러면은 분석을 위한 조금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네,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CRI, SP, DM이라는 방법론인데, 조금 좁은 의미로 데이터 분석 이러면은 요 전체 단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데이터 분석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문제를 정의한다 그랬죠.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정의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비즈니스 문제를 챗 GPT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뭔지. 자, 도출하십시오. 그거를 제가 뭐 Y라고 할게요. 우리는 고객이 많이 이탈해. 고객 이탈이 문제예요. 이탈, 이탈. 그러면 이 이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 요인. 그걸 X라고 부릅니다. 요인. 혹은 피처. 그래서 봤더니 고객의 어떤 나이랑 이탈이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가설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는 이제 챗GPT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회사 상황이 이렇고, 그래서 이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고 싶어. 네가 생각할 때 어떤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 한번 가설을 뽑아줘. 그러면은 GPT가 회사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해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일반론적이기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단서를 제공해 주면서 가설을 많이 뽑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말도 안 되는 것은 뭐 이렇게 X하고 의미가 있는 것들은 뽑아가지고 또 살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GPT한테 우리가 가설 만들어줘.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정의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일까지 GPT한테 넘기면 안 되고, X를 뽑는 것의 시작점은 GPT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하고 Y 이제 줄줄줄 해가지고 정보가 뽑히게 되면 이걸 정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이 정보를 가지고 자, 앞에서 설명했던 2차원 데이터 구조를 여러분이 엑셀이든 SQL이든 아니면 뭐 파이썬이든 R이든 간에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만드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셋을 GPT한테 다시 주면서 단별량 분석이라든지 혹은 이별량 분석 혹은 추가 분석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정보를 제공하면서 요청을 할 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정보는 두 가지라 그랬죠? 수치형 범주형. 수치형 범주형. 그래서 어떤 애가 아이고. 네. 어떤 칼럼이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어떤 칼럼이 수치형인지 뉴메리컬 데이터인지 어떤 칼럼이 카테고리컬인지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GPT가 정확하게 분석하겠죠? 그래서 분석하면서 이런 애들이 수치형인데 얘네들에 대한 뭐 기초 통계량과 그래프를 그리고 분석을 해줘, 해석을 해줘.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별량 분석은 또 거기에 맞게 또 요청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와 그다음에 이런 정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우리가 좀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분석 결과를 보고 뭐가 좀 미심쩍거나 좀 더 분석하기를 원하는 게 있으면 추가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GPT를 활용할 수 있고 좀 이따가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두 개만 받고 제가 쉬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채팅창에 보니까 네, GPT-4는 유료인데 테스트해 보려면은 구독을 해야 되나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기능이 GPT에 추가되었다고 하던데 그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어, 한 번 질문을 던져가지고 답변하고 또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력이 남아가지고 GPT가 이전 질문을 기반으로 답변을 계속 해줘요. 이 맥락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내가 질문하다 끊고 나중에 다시 그걸 열어가지고 질문을 이어가면 아마 얘가
그거를 기억을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해요. 이거는 제가 챗 GPT의 기능과 관련돼 있어가지고 어, 정확히는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냥 질문하고 답변하면은 이어서 질문하면은 이전의 답변이 계속 네, 기억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통계 지식을 알아야 하나요? 자, 네, 통계 지식 하면은 갑자기 숨이 이렇게 멎을 것 같나요? 뭐 그런 건 아니시죠? 뭐 새로운 걸 또 공부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통계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막 깊이 있는 것까지 아니고, 통계학과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통계학 개론의 아주 일부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도구가 통계 도구예요. 그럼 나온 결과를 GPT가 이야기한 것에 맞는지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통계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잠깐만요. 이제 지금 보니까 질문 답변을 하고 시간을 보고 제가 또 질문을 하라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김동관 님까지 올라온 질문에 네, 제가 답변을 일단 하고 시간을 보고 또 네, 더 질문을 받을지 이제 쉬는 시간을 드릴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 지식에 대해서는 내가 좀 공부하는 게 나한테 유익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이런 얘기들도 이따가 마지막 Q&A 시간에 제가 또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여러 종류의 GPT 형태가 있던데 어떤 것이 정말인가요? 어, 자, 어떤 것이 찐인가요? 뭐 이런 질문인가요? 네. 네, 찐이다라는 것의 정의가 뭘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봤는데 어떤 게 성능이 제일 좋은가요? 뭐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사실 답변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너무너무 발전의 속도가 빨라가지고 챗 GPT-4가 성능이 굉장히 괜찮았는데 막 최근에 나온 뭐 페이스북의 라마 모델이 더 성능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구글의 바드가 떨어지다가 갑자기 뭐 제미나이가 나왔는데 성능이 더 좋다고 하고 막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어떤 게 정말인가요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뭐 누구도 네, 답변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GPT가 답변을 잘하는 영역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답변을 좀 잘 못하는 영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GPT 답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실을 이야기한 것과 그 다음에 GPT가 의견을 이야기한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이따가 둘째 시간 끄트머리에 하도록 할게요. 코드 인터프리터는 데이터 분석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코드 인터프리터를 제가 사실은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훨씬 더 많이 써보긴 했는데 코드 인터프리터도 데이터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뭐가 더 좋으냐? 이거는 좀 비교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제가 이렇게 뭐 이용자 수를 보니까 코드 인터프리터보다는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한 4배 정도 더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그냥 씁니다. 네, 많이 쓰는 게 아마도 이렇게 기능이 더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과거 질문의 답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챗 GPT는 학습되지 않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지금 언어 모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마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금, 네,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네, GPT 뭐 3.5든 혹은 뭐 4.0이든 GPT가 있어요. 얘는 모델입니다. 모델은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얘는요. 학습이 끝. 공부 끝난 거예요. 얘는 더 이상 학습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우리는 그냥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오픈 AI에서 4.0을 만들었는데 최근 데이터로 다시 한번 학습했다.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주는 데이터로 학습하는 건 아니에요. 네. 내가 뭔가 질문했던 그 정보를 가지고 얘가 학습하는 건 아니에요. 학습이라는 용어는 그래요. 학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 물어봤던 것을 맥락을 이어가면서 답변해 주는 건 뭔가요? 그건 뭐냐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자, 사람이 이제 뭐예요? 질문을 합니다. 질문. 거기에 이제 답변을 줘요. 이미 학습이 끝난 모델로 답변을 주는데 질문에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거야? 라고 물었는데 그 전에 뭔가 이렇게 하나 질문해가지고 답변을 받은 뭐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GPT가 우리가 질문할 때 얘한테 어떻게 하냐면 요 질문과
이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여기에 메모리로 남아가지고 그걸 포함해가지고 얘가 답변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면은 학습은 끝났다. 그냥 우리가 질문하는데 이전의 답변을 메모리에 가지고 있다가 지금 질문과 이전의 질문 답변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시 한번 답변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강사님 뭐 파인 튜닝은 그럼 뭔가요? 네, 이거는 이것까지 설명하고 쉬는 시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이 언어 모델에 대한 건데 파인 튜닝은 학습이 끝난 모델을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조금 더 한 번 더 학습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미세하게 조정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뭐 박학다식해요. 막 일반적인 상식이 풍부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분야를 조금 더 공부해요. 그러면은 이제 기본 역량이 굉장히 출중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꽤 많이 알게 됐어. 그걸 이제 우리가 파인 튜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쓸 때 우리가 주는 어떤 질문으로 뭐 학습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현재도 계속 학습 중인 모델인 거 아니고 현재도 계속 학습 중인 모델인 건가요? 아니요. 오픈 AI가 얘를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학습을 하기는 하고 학습한 것을 다시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는 있어요. 그걸 뭐 얼마마다 한 번씩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주는 데이터 그 질문을 가지고 얘가 그걸 학습하면서 계속 간직하고 있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오픈 AI라는 회사가 계속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습을 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GPT 3.5는요, 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마 2022년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그때까지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이후의 질문은 모른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네. 자, 질문이 많으신데, 네,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쉬었다가, 지금부터 40분까지 쉬었다가, 40분부터는 제대로 한번 분석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커피도 한 잔 타가지고 오십시오. 네, 지금부터 4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쉬는 시간에 잘 쉬셨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또 끝에 질문을 충분히 또 받을 테니까요. 그때 이어서 또 아까 미처 못한 질문이 있다면 이따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카메라 가능하시다면 뭐 강제는 아니고요. 켜주시면은 제가 강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뭐 여러분 얼굴이 제 강의하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맞습니다. 도움이 되는데 카메라를 안 켜시고 제가 하면은 저 혼자 벽 보고 강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켜주시면은 듣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알 수 있잖아요. 한 번은 다른 데서 강의하는데 그 아이디에 이렇게 거기에 그림을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펭수 얼굴이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근데 펭수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펭수가 그렇게 정겨운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펭수 얼굴 보고 제가 강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 가능하시다면은 카메라도 켜주시면은 자, 이제 둘째 시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런 절차로 분석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별량 분석, 여기 단별량, 별량이 변수인데요. 변수. 그건 뭐 아까 얘기했던 정보는 아까 수치형, 범주형 이야기했던 그노마들. 하나의 정보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수치형 정보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첫 번째로 같이 살펴볼 거고, 범주형 정보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 1, 2, 3, 4, 5, 6, 7이, 아니, 5, 6이 이 순서입니다, 순서. 제가 막 여러 가지 분석 결과들을 보여주면서 진행을 하면 여러분이, 저건 또 뭐고, 이건 또 뭐고, 맥락이 없으실까 봐 일단 강제적으로 제가 번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수치형, 범주형 하나씩 분석을, 네, 카메라가 없어요. 괜찮아요. 네. 자, 뭐 있으신 분들만 네,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별량, 얘는 숫자 2입니다. 2. 네. 변수 두 개 가지고 분석한다. 그래서 뭐 비교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수치형과 아까 타겟이 Y라고 했죠. 피처가 X라 그랬는데 수치형 피처와 수치형 타겟 간의 관계는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혹은 범주형과 수치형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또 Y가 타겟이 범주형일 때 X가 수치형이면 어떻게 분석하고 범주형일 때는 또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각각 다 시도한 결과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는 여러분이 실전에서 써보려면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소개하면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위에 이렇게 자, 그림으로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먼저 수치형 정보에 대해서 기초 통계량을 구할 건데 데이터를 이렇게 올려놓고 대상 변수들, 그러니까 대상 변수가 뭔지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기초 통계량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GPT가 나이에 대한 기초 통계량, 그 다음에 운임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이렇게 쭉 뽑아줍니다. 또 제가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해석해달라고 요청을 할 건데 해당 그래프를 그려주고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제가 만들어낸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이제 제가 이 교재를 만들 때 얻었던 결과하고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다시 이제 파일을 만들었는데, 어, 네. 이걸 보니까 파이썬이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파이썬도 알면 좋아요. 네. 자,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뭐, 몰라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GPT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왜 다르게 나와요? 제가 1교시에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행성형 모델은 확률 기반의 모델이다 보니까 결과 나오는 게 어떤 그 분포 안에서, 확률 분포 안에서 얘가 그 안에서 뽑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교재 만들 때의 결과물이고 제가 어제 뽑아놓은 결과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타이타닉 데이터 CSV를 올려놓고 수치형 변수는 얘네들이야. 그리고 분석 요청은 수치형 변수에 대해서 기초 통계량을 계산해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챗 GPT는 뭐 존댓말 이런 거 구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말로 해도 되는데, 그래도 또 반말 쓰기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색하신 분들은 이렇게 뭐 해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업로드한 데이터는 데이터셋에서 숫자형 변수가 이 두 가지인데 뭐 기초 통계량을 계산해 보겠다. 그래서 보여주는데 네. 자, 뭐 카운트 이거 한글로 번역해서 그래요. 영문으로 원래 걸로 한번 보면은 카운트랑 평균하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4분위수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기초 통계량 구해줄게. 이렇게 먼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야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얘가 시도를 하고 있어요. 봤더니 자, 나이에 대한 기초 통계량이 뭐 전체 데이터 건수가 714건 있고 평균 나이는 29.7세. 뭐 그다음에 뭐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4분위수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운임에 대해서도 보면 891건의 데이터가 있고 평균이 32달러야. 제가 달러라는 단위를 제공해 준 적이 없는데 아마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타이타닉 데이터는 너무 유명하고 많이 쓰다 보니까 이 GPT가 학습된 데이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를 보고 달러로 이렇게 단위를 지가 알아서 달았죠. 그다음에 뭐 최소 값은 0달러이고 최대 값은 512달러. 네. 이게 512달러 하니까 지금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이게 그 당시 지금하고 화폐 가치를 이렇게 환산하면 여기다가 한 100에서 200을 곱해야 된대요. 그러면 512달러에다가 100을 곱해요. 그러면 네. 뭐예요, 이거? 네. 자, 엄청나게 비싸죠. 그죠? 아마도 영화 보신 분들은 그 꼭대기층에 탄 사람들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통계량을 계산을 해줘요.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자, 여기 보세요. 데이터 안 올렸어요. 데이터 없이
그냥 수치형 변수 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줘라고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분석하면서 이미 제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맥락이 이어져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를 모델이 내가 준 데이터를 학습했나? 이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메모리에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질문을 던질 때 내부에서 그 데이터 같이 맥락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데이터 활용해 가지고 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자,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해줘라고 했더니, 알았어. 나는 히스토그램하고 박스 플롯을 그려가지고 한번 해석을 시도할게.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절차를 먼저 설명해주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는 몇 개월 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최근에 하는 질문에 종종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이 질답에 보면은 이렇게 절차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하고 답변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뭐 답변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에 대해서 보니까 이 타이타닉 탑승객의 나이 분포가 뭐 이래요. 대체로 이렇게 젊은 층이 많이 탑승을 했네요. 그리고 이렇게 깐난쟁이들도 많이 탔고, 네, 여기 부모, 여기 자녀,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운임을 보니까 운임도 이쪽에 이렇게 조금 내고 탄 사람이 대부분이고, 네, 여기 아까 512달러 내고 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분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 박스 플롯도 비슷한 정보를 제공해 주겠죠. 네, 그래프에 대한 상세한 해석은 여기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제 이걸 보고 나서 해설을 해줘라고 했더니 이제 막 뭐라고 막 길게 설명을 했는데 물론 영어가 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네,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이에 대해서는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여기서 치우침의 그 의미가 이 꼬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네, 요 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 다음에 타이타닉 승객의 대다수가 젊은 성인이다. 이거는 우리도 뭐 파악을 한 거죠. 40세 미만이다. 어린이의 작은 봉우리가 있어서 어린 승객이 눈에 띄게 많다. 그 깐난쟁이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자 그림, 박스 플롯은 뭐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어 운임에 대해서는 오른쪽으로 크게 치우쳐져 있다. 꼬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치우쳐져 있고,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한 건데 3등급 숙박시설에 낮은 요금을 지불하고 많이 탑승하지 않았겠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럼 이게 진짠지 아니면은 얘가 지금 해석을 해 준 건지, 이 의견인지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최대 요금이 뭐 500달러보다 넘는 비싼 요금도 있더라. 뭐 이런 설명을 하면서 지금 설명한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줍니다. 자, 뭐 여러분들 중에 혹시 파이썬을 아시는 분들도 꽤 있죠. 네, 그죠? 아까 진은정님은 파이썬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여기 요 마크가 있는데 요 버튼이 있는데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얘를 눌러보면 방금 그렸던 그래프와 통계량에 대한 파이썬 코드가 이렇게 나와요. 네, 이런 코드 실행해가지고 내가 그래프 그린 거야 라고 파이썬 코드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 코드 가지고 조금 수정해서 써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서브 플롯도 쓰고 히스트 플롯, 네, 시범 패키지에 히스트 플롯 써가지고 그림을 그렸네요. 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알면은 좀 더 풍성하게 분석을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고 몰라도 분석할 수 있다. 네, 그래서 파이썬이 필요 없네요. 네, 이것만 봐서는 필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수치형 변수에 대한 단별량 분석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질문을 했는데 제가 놓칠 수도 있어요. 강의를 하다 보면은 채팅창을 잘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은 제가 이따가 질문 시간에 그거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범주형 변수, 기초 통계량과 그래프를 그리고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범주형 변수가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에 대해서 범주별 빈도수 비율 그래프 그리고 해석해줘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을 보니까 네. 왼쪽은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기초 통계량을 계산한 거고 오른쪽은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건데 이것은 제가 교재를 만들 당시의 결과물이고 지금 어젯밤에 제가 뽑은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데이터를 다시 줬어요. 네, 이거를 뭐 계속 이어서 가면은 뭐 안 주고 그냥 계속 질문을 해도 되는데 제가 이거를 하나씩 채팅 세션을 하나씩 하나씩 만드느라 제가 데이터를 다시 줬습니다. 다시 업로드한 다음에 범주형이 이런 애들이야. 이거에 대해서 먼저 기초 통계량을 계산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할 건데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기초 통계량은 범주별 빈도수와 범주별 비율을 계산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다가 생존 여부는 생존하지 않으면 61.62%, 생존자는 38.38%, 건수와 비율로 나왔죠. 그 다음에 성별은 남자는 64.76%, 여자는 35.24%. 그 다음에 객실 등급은 3등급, 1등급, 2등급 순인데 비율은 이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승선 지역은 승선항은 뭐 이런 비율로 되어 있다. 그리고 NAN은 우리가 결측치 이렇게 부르죠. 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널이라고 이해하셔도 되는데 빈값,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값, 뭐 이런 걸 우리가 결측치라고 부르는데 요 데이터에 결측치가 두 건이 있어라고 결측치도 찾아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뭐 더 궁금한 거 있어? 뭐 이렇게 네. 네, 최근에 이런 이모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역시 요걸 누르면은 요거 뽑기 위한 코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참조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제가 한꺼번에 요청하지 않고 그래프를 따로 이제 기초 통계량과 그래프를 따로따로 요청을 했어요. 이번에는 데이터 주지 않고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존 여부, 그다음에 성별, 그리고 객실 등급, 승선 지역에 대해서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다 보지 말고 맨 마지막 것만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승객은 사우스햄튼에서 출발을 했다. 72% 이상이나 된다. 이거 쉐브르입니다. 쉐브르. 당시 프랑스의 부촌이었다고 하는데 약 19%고 그다음에 퀸즈타운이 9%다라고 그냥 보이는 숫자를 그냥 말로 한 번 더 적었네요. 네, 그리고 뭐 특별한 분석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석 결과와 해석을 뭐 해줄 수 있는 그 선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별량 분석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고, 질문을 던질 때는 데이터를 주고, 뭐가 수치이고, 뭐가 범주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기초 통계량 혹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런 결과를 여러분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네, 이번에는 이별량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변수 비교하는 분석을 해볼 건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y가 수치형이고 x가 수치형일 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자, 이번에는 타이타닉 데이터 말고 레모네이드 판매 데이터인데, 이거 파일을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엑셀 파일입니다. 자, 조금 더 줄이고, 네, 됐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시트가 있고요. 변수 정보 시트를 제가 여기다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는 날짜와 그 다음에 위치, 뭐 공원에서 레모네이드를 팔았는지 아니면은 뭐 해변에서 팔았는지 그리고 레모네이드 몇 잔 팔았는지 이것도 되게 유명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때 온도는 몇 도이고 화씨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전단지 몇 장 뿌렸고 광고, 홍보. 그 다음에 그때 팔았을 때의 가격은 얼마인지. 자, 이런 정보인데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변수 정보라는 시트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제가 써놨어요. 데이트는 날짜고 로케이션은 판매 지역이고 이거는 이거고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써놨어요. 자, 이 파일을 주고 분석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자, 뭐라고 썼냐면 업로드한 파일에는 두 개의 시트가 있고
데이터와 변수에 대한 설명이야 라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상황을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나는 레모네이드 판매 푸드트럭 사장인데 레모네이드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싶어라고 비즈니스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되게 친절하죠. 네, 이렇게 친절하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수치형 피처가 이제 이런 애들이고 레모네이드 판매량과의 관계를 산점도와 그래프와 그다음에 상관계수로 상관 분석으로 결과를 줘라고 했더니 이제 좀 흐릿하지만 산점도를 그려주고 그다음에 상관계수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만든 결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엑셀 파일입니다. 자, 업로드한 파일에는 두 개의 시트가 있고 데이터와 각 변수에 대한 설명이야. 아까 교재에 봤던 내용이죠. 그리고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런 설명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어, 여러분 쉬운 설명 받고 싶어요? GPT한테 굉장히 쉽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나 초등학생이야.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 그러면은 GPT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반말로 답을 줘요. 막, 그래? 반가워. 뭐 이러면서 답을 반말로 주더라고요. 네. 어쨌든, 네. 그렇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분석을 해줘라고 했더니 한번 볼게요. 자, 뭐 엑셀 파일에 두 개의 시트가 있구나. 오케이. 뭐 그런 얘기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변수에 대한 자기가 파악한 내용.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산점도를 그렸습니다. 산점도는 수치형 대 수치형일 때 그리는 그래프가 산점도이잖아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레모네이드 판매량이 어떤지, 그 다음에 전단지에 따라서 레모네이드 판매량은 어떤지. 완전 직선이네. 네. 그리고 가격에 따라서 레모네이드 판매량은 어떤지를 산점도로 그려줬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요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면 요것만 보고도 어,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상관계수를 구해달라고 했더니 산점도와 상관계수를 가지고 온도와 레모네이드 판매에는 상관계수가 0.48이야. 그 얘기는 온도에 따라서 레모네이드 판매량이 뭔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양의 상관관계를 번역하다가 보니까 긍정적인 경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전단지와 레모네이드 판매량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0.86인데요. 이건 굉장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입니다. 현장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 네, 상관계수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격과 레모네이드 판매는 마이너스 0.27이니까 가격이 높아지면은 판매량이 주는 것 같아. 근데 좀 약해.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량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네요. 근데 제가 상관계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좀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 결과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통계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상관계수가 무슨 얘기인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총 정리하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날씨가 따뜻할수록 그리고 전단지를 많이 배포하는 것이 매출 증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근데 여기 말이 조금 이제 좀 안 맞는 말이 있어요. 전단지를 많이 배포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푸드트럭 사장님이라면 많이 배포하면 되죠. 근데 날씨가 따뜻한 것은 내가 제어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매출 증대에 효과적이다라고 할 때는 여기 좀 말이 딱 되지는 않네요.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래요. 야, 이렇게 친절한 네, 분석가가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몇 가지 더 살펴보고 또 여러분 질문도 받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자, 이겁니다. Y가 수치형이고 X가 범주형일 때는 어떻게 분석을 할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자, 업로드한 데이터에서 이제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 안 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전에 제가 어제 만든 자료에는 했어요. 그냥 쭉 이어서 하는 거면 안 해도 돼요. 범주형 피처가 이런 애들인데, 요건데, 요거랑
판매량 간의 관계를 그래프와 통계량으로 분석해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교재 만들 당시에는 박스 플롯으로 파크에서 팔 때, 비치에서 팔 때, 그 다음에 이거 막대 그래프인데 얘가 사실 이게 조금 중요하긴 한데 레모네이드 판매량의 평균 값으로 막대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래서 범주대 수치형을 분석할 때는 범주별 수치형의 평균으로 분석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제 그런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결과를 이해할 수 있고 그걸 모르면은 그냥 그런 거보다고 넘어갈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통계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아이고, 네. 자, GPT로 가가지고 결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 세션을 다시 열어가지고 데이터도 올리고 데이터 파일에 대한 설명하고 상황 설명도 하면서 범주형 피처인 로케이션과 레모네이드 판매량 간의 관계를 그래프와 통계량으로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구체적으로 제가 그래프는 박스 플롯과 평균 비교 바 차트를 이용해라고 네,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뭐 교재에서 봤던 것처럼 박스 플롯 비교해 보면은 일반적으로 네, 비치에서 판매할 때 판매량이 더 높죠. 네, 판매량이 높은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고 박스 플롯도 좋은데 사실은 이게 좀 더 적절합니다. 비치에서 판매했을 때 판매량의 평균이 약 120잔 정도 되고 파크에서 팔 때 판매량이 대략 그냥 눈대중으로 약 한 110잔 정도 된다. 뭐 이 정도 차이가 의미가 있는 거냐? 이거는 이제 가설 검정으로 더 들어가는 얘기고 어쨌든 이 정도 차이가 있다. 평균 비교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도 뭐 당연히 제공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어서 이제 두 가지만 더 보면 이제 분석 내용이 끝납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아마 여러분이 졸리거나 네,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꾸벅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듣고 계시죠? 네. 자,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Y가 범주형일 때 X도 범주형이면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이번에는 다시 타이타닉으로 돌아와서 자, 범주형 피처가 이런 애들인데 타겟이 생존 여부이고 얘도 범주입니다. 그래서 범주끼리 비교할 때 그냥 분석을 해달라 그러면은 저는 이런 그래프 그리고 싶었거든요. 얘가 이제 모자이크 플롯이라는 놈인데 이런 상황에서 모자이크 플롯으로 보는 게 사실 굉장히 적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자이크 플롯을 그리는데 그릴 때는 전체 평균선도 그려가지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줘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질문이 그냥 처음에는 아까 첫 번째 시간에는 그냥 분석해줘라고만 했는데 점점 질문이 구체적이고 왠지 조금 더 전문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네, 다시 챗GPT 결과를 한번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이두 가지가 남았는데 자, 데이터를 주면서 범주형 피처가 이거고 얘랑 타겟인 서바이브드와의 관계를 모자이크 플롯을 그려서 분석을 해줘. 그릴 때는 전체 생존율에 대한 라인도 추가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지가 이런 절차대로 내가 진행할 거야라고 절차를 먼저 설명하고 처음에 보니까 데이터를 먼저 로딩하고 데이터를 준비하고 누락된 값이 있는지 확인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모자이크 플롯을 그릴 거고 거기에다가 생존율 선을 추가할게 라고 우리한테 알려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순서대로 얘가 지금 진행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기 좋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질문할 때 그리고 밑에 분석하기 전에 어떤 절차로 분석할지 먼저 순서를 알려주고 시작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명시적으로 또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자, 봤더니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고 요 그래프 하나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요 그래프가요. 객실 그리고 네. 객실 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에 탑승한 사람들의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1이라면 그 비율이에요. 3등급에 탄 사람들이 이만큼, 1등급이 이만큼, 2등급이 이만큼 탑승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Y축을 보니까 생존과 사망, 서바이브드입니다. 그러면은 3등급 객실에 탄 사람 중에서 자, 요 길이는 여기도 역시 요 길이가 1이라고 하면 요만큼의 길이는 3등급 객실에 탄 사람들 중에서 사망자의 비율이고요. 요만큼이 생존자의 비율이에요. 요 그래프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객실 등급과 생존 여부가 관련이 있는 거야? 확인하고 싶은 그래프인데 3등급 객실은 요만큼 살았고 1등급 객실은 이만큼 살았고 2등급은 이만큼 살았어요. 네, 그냥 채팅창에 답변하지 말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실 등급과 생존 여부는 관련이 있어 보이나요? 네, 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예, 저는 관련이 있다가 보여요. 왜냐면 이 빨간 선이 뭐냐면 전체 평균 선이에요. 이 전체 평균에서 이만큼 더 죽었고 또 이만큼 더 살았고 이만큼 더 살았고 객실 등급에 따라서 생존율의 차이가 좀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객실 등급과 생존 여부는 관련이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린 그래프가 모자이크 플롯입니다. 네, 제가 자꾸 튕겨 나가네요. 잠시만요. 네. 자, 그래서 뭐 각각 범주대 그다음에 서바이브도 비교하는 모자이크 플롯들이 줄줄이 나오고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한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양한 생존율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네, 해석이 조금 너무 별론데, 그쵸? 관련이 있다 없다 혹은 뭐 차이가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오네요. 남성과 여성의 생존율에는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 한번 볼까요? 네, 요건데 전체 평균이 요건데 남자는 요만큼밖에 못 살았고 여자는 이만큼 살았어요. 네, 이거 영화를 보신 분들은 납득이 돼요. 이게 뭐 남자가 왜 이렇게 죽었어? 그러면서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 네, 영화를 보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이거를 분석을 했네요. 그리고 제가 자꾸 튕겨져 나가는 것 같아요. 다시요. 네.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 네, 승선항에 따른 생존의 차이를 보여준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했네요. 자, 그리고 뭐,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생존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뭔지를 분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데, 그래프를 그리고 이런 걸 알아서 막 짝짝짝 그려주고 기본 해석을 해주는 건 너무 좋은데,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있죠. 이 정도면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보다 잘하니까 마음에 드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뭔가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정도 해석 가지고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추가 질문도 하고, 추가 분석도 시켜가지고, 여러분이 더 파고 들어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Y가 범주형이고 X가 수치형일 때는 어떤 분석을 하는지 역시 보도록 할게요. 타이타닉 데이터 가지고 할 거고 질문은 피처가 페어랑 에이지인데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냥 그래프가 아니라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100% 필로 그려줘라고 조금 어, 구체적인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전체 평균선도 추가해라.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면서 혹시 뭐 통계에 대한 지식이 없고 분석을 뭐 해본 적이 없는데 이해하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어려우신 분들 있죠? 네. 어떤 분들은 너무 쉬우신 분들도 있고요. 네, 어려우신 분들은 뭐 지금 그걸 다 내가 이해하려고 지금 뭐 세미나를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렇게 분석할 수 있구나 끄떡끄떡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피처가 숫자이고 y가 타겟이 범주일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범주별로 100% fill 히스토그램을 그려줘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어, 그렸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모자이크 플롯하고 사실은 해석하는 게 비슷한데요. 나이에 따라서 자, 밑에가 여기 보니까 밑에가 생존이고요. 위에 파란색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일수록 많이 살았고
자, 그다음에 10살 그 주변에서 좀 많이 죽었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젊은 층에서 전체 평균보다 조금 많이 죽었고, 뭐, 이렇게. 50대, 이때는 이제 전체 평균보다 많이 살았고, 이게 이제 전체 평균선입니다. 운임을 놓고 보면은, 운임이 낮은 이 영역 데이터가 많지만, 어쨌든, 어, 많이 죽었어요. 그다음에 운임이 대략, 한 뭐 40달러, 한 30달러 이상부터는 전체 평균보다 높아요. 네. 갑자기 씁쓸하네요.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 분석하려고 요 그래프를 제가 요청을 했고, 얘 이름은 정확히 100% 스택트 히스토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해석을, 아이고, 자꾸 튀어요. 네,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젊은 연령층의 생존율이 높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연령군 내 생존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운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한 승객은 생존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설명하면서 얘는 조금 더 해석을 했어요. 경제적인 지위나 자석 등급이 더 나은 생존 기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말이 조금 어색하지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 선은 전체 평균선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질문과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파이썬 안 써도 분석 가능합니다. 자, 혹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읊은 건가요? 아니면은 어, 자, 이렇게 분석해낼 줄 몰랐어요. 놀라우신가요? 자,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하고 여러분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거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에 대해서 제가 물론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지점들만 조금 짚고 여러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이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언어 모델의 답변, 생성 모델의 결과는요, 그 안에는 사실과 그 다음에 의견이 있어요. 의견은 사실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에요. 얘는 팩트이고요. 그 답변 안에는 팩트와 의견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보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견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강사님,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의견 안에는 사실과 다른 의견 혹은 사실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예가 있어요. 이걸 이제 뭐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여러분 이거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세종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그랬더니 막 이거를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처음 보신 분들은 헐, 그럴 텐데. 이게 되게 너무 유명한 예라 막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근데 얘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난달의 답변과 이번 달의 답변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그 확률 모델이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학습이 지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멈춘 건가요? 뭐 이런 얘기가 조금 질문에 있었는데 학습은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학습은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오픈 AI가 챗GPT 학습을 시키고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우리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지속적인 발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 기반 모델이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복잡한 질문을 던지면은 종종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석하다가 오류가 나요. 그리고 또 계속 질문하면 계속 오류가 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세션을 끊고, 그러니까 화면을 닫고 새 창을 열어가지고 다시 이제 질문을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했었던 사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고 이제 사실과 다른 이야기 한 건데, 제가 하나 띄워놨는데, 자, 제가 작년에, 혹시 대전에 계신 분 계신가요? 네, 대전에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저한테 이런 강의를 요청을 했어요. 네, 인공지능을 활용한 우리 문화유산 연구라는 주제로 2시간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챗 GPT한테 이제 챗 GPT 가지고 강의 준비부터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또 강의 때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더니 이제 GPT가 뭐 주제 선정 구상을 해야 되고 연구와 자료 수집해야 되고 발표 자료 작성해야 되고 이러면서 강의 어떻게 하는지 아이고 저한테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발표 연습도 해야 되고, 네, 질문에 대응해야 되고, 뭐, 자신감을 갖고 발표하기. 오케이,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좋아. 위에 보니까 자료 만드는데, 네, 뭐, 사례, 뭐, 조사,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구체적인 사례 좀 알려줘. 그랬더니 사례를 막 또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는데 끊었어요. 끊고, 특별히, 해외 사례를 좀 찾아줘라고 했더니 이제 해외 사례를 막 찾아줍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에 뭐 이런 연구가 있고, 스탠퍼드 대학교에 뭐 이런 연구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 텐진 대학교에 뭐 이런 연구가 있다라고 했어요, 저한테. 제가 이제 그다음에 뭐 했냐면, 좋아, 스탠퍼드 대학교의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줘 그랬더니 막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연구 논문 중에 하나 주제가 이런 주제이고 뭐 이런 주제이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이어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좋아, 네가 이야기했던 요 주제에 관련된 논문 링크 좀 알려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링크를 하나 저한테 제공해 줬어요. 그리고 내용은 이런 내용이야. 너무 친절하죠? 그래서 이 링크를 한번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자, 이거를 제가 네, 번역을 해서 놓으면은 연구 그 논문 제목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향상된 뭐 이런 얘기예요. 문화유산 연구, 딥러닝이나 AI 기반의 문화유산 연구랑 아무 상관없는 링크를 준 거예요. 얘가 여기서 이제,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거짓말을 한 거죠. 네. 거짓말이 아니라 얘가, 어, 관련 없는 링크를 줬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논문이나 기사에 링크를 줘 이러면은 정확한 답변을 얘가 안 해주고 이 링크마저도 생성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쓸 수 없잖아.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다듬어졌어요. 자, 아무튼 우리가 요청했을 때 얻는 답변이 어, 뭔가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이제 이 GPT를 활용해서 떤 일들에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커스텀 GPT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 요런데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고객 서비스에 특정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훈련된 챗 GPT 고객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만든다든지 혹은 의료 상담, 교육 지원, 법률 상담 이렇게 특정 영역에 대한 커스텀 GPT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서 훈련이라고 학습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기존에 있는 GPT를 뭐 파인 튜닝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추가 학습을 시킨 다음에 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야에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네, 벌써 뚝딱 2시간이 거의 다 가버렸어요. 되게 빨리 가네요. 자, 여러분이 이걸 이제 현장에 적용하려면 어, 몇 가지 좀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은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제한될 겁니다. 질문을 할 때도 당연히 제한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동그라미 그림 보여드렸던 CRISP-DM 같은 그런 절차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게 데이터의 종류, 수치형 범주형, 그리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조를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원 구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구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죠. 뭐 파이썬이든 SQL이든 엑셀이든 간에. 그 다음에 통계량과 그래프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필요합니다. 특히 어떤 이해가 필요하냐면 언제 어떤 통계량 그래프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위해서는 조금 통계 지식이 필요합니다. 막 어마무시한 통계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꺼운 통계책을 다 이해해야 된다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여기서 사용되는 그래프랑 통계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정도만 있어도 제가 볼 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분석을 하기 위한 여러분의 끈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과 친해지려고 해도 많이 이야기를 해보고 이러면서 친해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챗 GPT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잘하고 싶으면은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아,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답변하는구나. 여기다 이걸 추가하니까 이렇게 답변해 주네.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해요. 시작점은 제가 오늘 세미나에서 알려드렸던 그런 프롬프트를 이용하시되 그렇게도 해보시고 또 저렇게도 해보시면서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몇 가지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좀 갖춰야 될 이런 지식들에 대해서는 글로벌 알리지에서 곧 오픈하게 될 온라인 컨텐츠에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픈되면은 또 그 강의를 이용해서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을 좀 받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위한 대략적인 방법과 이를 위한 도구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비정형 데이터 하면은 대체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미지 혹은 동영상, 이제 이런 시각지능 쪽하고 텍스트가 있죠, 그죠? 문서, 그죠? 언어지능 쪽.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참고로 챗 GPT한테 그림을 올린 다음에 이미지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물어보면 답변해줘요. 4.0에서 이미지를 올린 다음에 이미지 안에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제가 시도해 본 거는 많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저도 뭐 어떤 포스터인데 어떤 행사 포스터인데 걔 이미지예요. 이미지를 올린 다음에 이 행사 언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합니다. 이렇게 찾아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 안에 있는 정보를 뽑을 수 있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것을 제가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챗 GPT로 이미지를 가지고 혹은 텍스트를 가지고 분석을 하려면 어떤 단계들이 필요한지는 조금 경험이 제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GPT가 아니라 내가 그냥 분석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미지나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한 그런 지식,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익히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네, 답변이 좀 부족했네요. 자, 그다음에 커스텀 GPT 생성 방법에 대해 강의하시나요? 아니요, 강의 안 하는데요. 이거 검색해가지고요. 커스텀 GPT 혹은 커스텀 GPT, 커스텀 버전 GPT 혹은 나만의 GPT 만들기 검색하면은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참조로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통계 패키지 사용과 챗 GPT 사용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용한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통계 패키지를 알아요. 통계 패키지 사용하세요. 통계 패키지 모르고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챗 GPT 사용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러면은 컨설팅하러 어느 회사 들어가는데 분석할 때 GPT 띄워놓고 물어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파이썬 가지고 네, 사용할 것 같아요. 파이썬이랑 R 가지고. 네, 맞아요. 회신 영수증 이미지 안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해요. 그래서 이미지 안에 있는 어떤 정보를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은 정형화하는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진은정님 답변 같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준비할 때 데이터 타입도 고려해야 되나요? 데이터 타입이요. 데이터 타입은 혹시 요거 이야기 하시나요? 뭐 인트라든지 인티저라든지 이게 숫자형 아니면은 뭐 스트링 뭐 이런 거 이야기 하시는 거라면 CSV 파일은 원래 텍스트 파일이에요. 데이터 타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CSV로 뭔가 올릴 때는 뭐 타입을 고려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질문 되게 많네요. 단발성 답변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공장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매일 결과를 이메일로 받게 자동화하려면 자동화 솔루션을 복합해서 사용하면 될까요? 아, 네. 자, 이거는 어떤 솔루션들을 연계할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챗 GPT를 뭐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요즘에 이거는 뭐 다른 회사 제품이긴 한데 MS의 코파일럿을 포함시킨 오피스들이 지금 출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MS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제품에 인공지능이 탑재되고 있어요. 코파일럿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MS의 뭐 플로우나 오토메이션 이런 그런 서비스들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동화하는 것은 예전처럼 막 엄청난 시스템과 엄청난 코딩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끌어다 놓고 연결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고 뭐 그런 걸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은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답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해해 주세요.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제이슨과 XML 같은 데이터는 어떻게 분석해낼 수 있을까? 요거 제가 볼 때는 제이슨과 XML 그냥 주고 분석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이슨이나 XML 얘가 결국은 뒷단에서 파이썬 코드 가지고 처리하잖아요. 제이슨과 XML은 그냥 그대로 읽어가지고 파이썬에서 인식해가지고 처리하기 위한 함수나 혹은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고 분석을 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이슨은 파이썬의 딕셔너리하고 구조가 같잖아요. 그 틀이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고 해보라고 하면은 시도를 저도 안 해봤는데 그거는 뭐 특별히 우리가 고려 안 하고 그냥 줘도 될 것 같아요. 자, 분석 경험이 낮아서 데이터가 정확한지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개인의 전문성을 키워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데이터 그 혹시 분석 결과가 정확한지 이게 맞는 얘기인지 의문이 든다. 제가 아까 설명을 명확하게 안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요거 이야기해 드릴게요. GPT가 주는 답변 중에 사실은 뭐냐면요. 이거 자, GPT가 주는 답변 중에 사실은 통계량 그리고 그래프 이고요. 그 다음에 의견은 뭐냐면 해석. 뭔가 분석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의견이에요. 여기에는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통계량 그래프는 얘가 뒷단에서 파이썬 코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파이썬 코드를 짜가지고 돌린 결과를 기반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파이썬 코드가 뭔가 문제가 있지는 않는 한 특별히 뭐 여기에 뭐 오류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확인 작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챗 GPT 유료 버전에서 브라우즈 기능을 통합해서 데이터 분석할 수 있을까요? 브라우즈 기능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브라우즈 기능. 네. 그래서 답변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네. 네, 또 질문 있나요? 질문 다 하셨어요? 네, 다 하셨으면 이제 그만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면은 한두 개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또 질문 있나요? 네, 다 하셨나? 네. 열심히 지금 채팅을 하고 있는지, 뭐, 아니면은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어 하고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자, 아니, 질문이 거의 마무리됐다라고 생각하고, 자, 여러분, 그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뭐 세세하게 다 보여드린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분석을 같이 한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제가 맛배기를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또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이 이것을 직접 업무에 사용해 보시려면 분석을 하기 위한 이런 준비도 필요한데 일단 다양한 시도를 먼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일단 분석을 한번 시도해 보자. 그런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준비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분석을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 구매하면 좋을까요? 네, 필요할 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네, 답변이 좀 어색하긴 한데, 뭐, 제가 뭐, 뭐, 이걸 판매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필요할 때 구매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 2시간 동안 진행한 챗GPT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후에 또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또 생기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쉬고 우리 운영자께서 쉬는 시간과 다음 세션 진행에 대한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